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그날 밤, 달은 유난히도 붉고 서늘했답니다. 마치 갓 베어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를 머금은 듯 불길한 빛을 온 세상에 흩뿌리고 있었지요. 대쪽 같은 성품으로 평생을 살아온 퇴역 무관, 이현우 대감은 아들을 잃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서재에 홀로 앉아 텅 빈 술잔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시간은 아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끔찍한 겨울밤에 멈추어 버린 듯 했지요. 온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 조심스럽지만 망설임 없는 소리와 함께 그의 서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호 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히 이 야심한 시각에 자신의 허락도 없이 서재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문틈으로 들어선 것은 뜻밖에도 그의 며느리 서월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과 함께 절벽에서 떨어졌으나 기적처럼 홀로 살아남은 아이.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 잡아먹은 연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시아버지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가여운 아이. 그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시아버지인 현호의 그림자조차 밟으려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찌하여 오늘 밤 이 금단의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인가. 현호 대감은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인 일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서월은 대답 대신 스르르 서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호 대감은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맑은 눈망울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호 대감의 시선은 그녀의 소매 끝에 묻어있는 검붉은 피 자국에가 닿았습니다. 아버님, 마침내 그녀의 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늙은 대감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3년 전 그날 밤 서방님을 죽인 것은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현호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객이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정녕 세상의 소문처럼 이 아이가 그의 마음속에 며느리를 향한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 서월은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서안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맑은 쇠소리와 함께 붉은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현호가 아들에게 직접 물려주었던 집안의 가보인 작은 호신용 단도였습니다. 그런데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칼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손잡이와 칼날의 일부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시뻘건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서월은 피 묻은 단도를 향해 턱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자가 다시 찾아왔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에 현호 대감의 머릿속은 온통 3년 전 그 끔찍했던 겨울밤의 기억으로 되돌아갔답니다. 그날은 그의 외아들 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선우. 그는 현호 대감이 늦은 나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지요. 아비의 강직함과 일찍 세상을 떠난 어미의 다정함을 고루 물려받은 참으로 반듯하고 속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2년 전 몰락한 무관 집안의 여식인 서월과 혼인하겠다고 했을 때 현호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청과 한 번 보고도 잊을 수 없는 서월의 맑고 강단 있는 눈빛에
결국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지요.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우와 서월은 금슬 좋기로 온 한양에 소문이 자자할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어여뻐서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곤 했지요. 비극이 닥친 것은 바로 선우의 26번째 생일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렸지요. 선우와 서월은 인근의 절에 사는 선우의 오랜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말 한 마리가 눈 덮인 좁은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을 바로 그때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선우의 시신과 말의 사체, 그리고 그 옆에서 실신한 채 쓰러져 있는 며느리 서월이었습니다. 관아의 조사 결과는 불운한 실족사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설에 길이 미끄러워 말이 발을 헛디디면서 두 사람 모두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남편은 불행히도 목숨을 잃었으나 아내는 기적적으로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현호대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뼈가 굵은 무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집안에 칩거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디 그뿐이겠소이까. 그의 아내이자 선우의 계모였던 윤씨 부인의 슬픔은 이내 무서운 증오와 광기로 변해 살아남은 며느리 서월에게로 향했습니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내년만 아니었더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아들은 죽고 너 같은 불길한 것은 살아남았단 말이냐. 윤씨 부인은 아들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서월의 머리채를 잡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집안의 불행을 몰고 온 재앙 그 자체였지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서월은 그 모든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들이 죽던 그날 밤 함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호 대감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취할 수가 없었지요. 그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올라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느리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위로하고 감싸줄 힘 또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며느리를 자신의 시야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비극 이후 서월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답니다. 그녀는 남편 잡아먹은 연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채 최진사댁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야 했지요. 시아버지 현호 대감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는 서월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부득이하게 마주치게 되면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지요. 그의 그 차가운 외면은 어쩌면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학대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월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은 바로 계모였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광기 어린 학대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오롯이 며느리를 향한 증오로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저주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요. 아침이면 그녀는 서월을 가장 먼저 깨워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온 집안에 빨래를 하게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예외는 없었지요. 서월의 손은 늘 동상에 걸려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윤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서월에게는 밥 대신 멀건 숭늉 한 그릇만을 내어주며 내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어찌 뻔뻔하게 쌀밥을 넘길 수 있겠느냐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뜨거운 국을 그녀의 손등에 쏟고는 아이고,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구나 하며 비웃기도 했지요. 밤이면 그녀는 서월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밤새도록 종아리를 때리거나 잠도 재우지 않고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독한 년, 불길한 년, 차라리 네가 내 아들 대신 죽었어야 했다는 악담을 마치 경문을 외우듯 그녀의 귀에 쏟아부었지요. 온 집안의 하인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월을 가엾게 여겼지만 불호령 같은 안주인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그녀를 위해 나서지 못했지요. 오히려 안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 며느리를 함께 핍박하고 험담하는 자들마저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이 마비된 사람처럼 그 모든 학대와 모욕을 텅 빈 눈으로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모두가 잠든 뒤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를 열고 그가 생전에 자신에게 선물했던 작은 동백꽃 비녀를 꺼내 하염없이 어루만지곤 했지요. 그것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죽은 남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녀의 그 질문 속에 그리고 그녀가 3년간 묵묵히 견뎌온 그 인고의 시간 속에 얼마나 크고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 집안의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동안 시아버지 현호 대감의 시간 역시 얼음처럼 차갑게 멈추어 있었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후 평생을 바쳤던 관직도 목숨처럼 여겼던 검술 수련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위험 있고 강직했던 무관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허망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소진하고 있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들의 유품이 남아있는 서재에 홀로 앉아 밤늦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아들이 어릴 적 썼던 낡은 목검을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하염없이 휘둘러 보기도 했고 아들이 남긴 책들을 펼쳐놓고 그의 글씨체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그는 아내인 윤 씨 부인이 며느리를 지독하게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밤마다 별채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더욱더 수척해지고 그늘져가는 며느리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월의 얼굴은 죽은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을 보면 아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떠올랐고, 그녀의 슬픈 미소를 보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살아있는 모습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매 순간 그에게 잔인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은 죽고 저 아이는 살아남았는가? 그는 며느리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불공평한 운명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마주할 때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지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자가 다시 찾아왔었습니다. 며느리 서월의 그 한마디는 지난 3년간 멈추어 있던 현호 대감의 시간을 마치 얼음을 깨뜨리듯 거칠게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그는 며느리가 내려놓은 피 묻은 단도와 그녀의 소매에 묻은 핏자국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자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오늘 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서월은 대답 대신 자신의 오른쪽 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팔뚝 위로 방금 전 생긴 것이 분명한, 깊고 선명한 칼 자국이 그어져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오늘 밤 제가 머무는 별채에 3년 전 그날 밤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복면을 쓴 자객이 숨어 들어왔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 겪었을 사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는 아버님의 서재가 어디인지를 묻더이다. 현호 대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객. 그것도 자신의 서재를 찾는 자객이라니. 서월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그 자는 제 목에 칼을 들이밀며 아버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방님께서 남기신 이 단도로 그 자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현호 대감은 잠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집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자객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단 말인가. 그 자객은 어찌 되었느냐? 제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팔에 상처를 입고 단도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마침 순찰을 돌던 김 집사님과 하인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그 자는 저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서월은 자신의 상처를 소매로 가리며 서안 위에 단도를 향해 턱짓했습니다. 저 단도에 묻은 피는 그 자객의 것입니다. 비록 깊은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으나 그의 팔에 분명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현호 대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재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별채로 향하는 담장 아래에는 어지러운 발자국과 함께 검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녀린 며느리가 홀로 그 위협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녀의 팔에 난 깊은 상처는 지난 3년간 슬픔과 무기력의 동굴 속에 갇혀있던 현호 대감을 단숨에 현실로 끄집어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과거를 곱씹는 늙은이가 아니었지요. 그의 눈은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던 날카로운 무관의 눈빛으로 되돌아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충직한 김집사를 불러 자객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서월을 다시 자신의 서재로 불러 처음으로 그녀와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약상자를 꺼내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며느리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지요. 서월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미안하다. 현호 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너무나도 무심했다. 그 한마디 사과에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서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처 치료를 마친 현호 대감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지요.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어야겠다. 3년 전 그날 밤 절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고하거라. 그의 그 위험 있는 물음 앞에서 서월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시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했지요. 그녀는 일단 1차적인 진실만을 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저희는 말을 타고 절벽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복면을 쓴 자객 3명이 나타나 저희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현호 대감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칼을 휘두르며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를 말에서 내리게 한 뒤 저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 그 자객들을 막아서려 하셨지요. 서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그날의 끔찍한 광경이 다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용맹하게 싸우셨지만 수적 열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객들의 칼에 몇 군데를 베이시고 절벽 끝으로 몰리시다가 그만!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만으로도 그날의 비극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현호 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비겁한 암살자들의 칼에 의해 살해당했단 말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을 노리고 계획된 치밀하고도 잔인한 암살 시도였다는 것을. 아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여운 며느리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홀로 그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묵묵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현호 대감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이제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며느리를 오해하고 고통 속에 내버려둔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서월의 입을 통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닌 비열한 암살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현호 대감의 서재에는 무겁고도 서늘한 침묵이 흘렀답니다. 현호 대감은 눈을 감고 지난 3년간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기고 있었지요. 그는 며느리가 그토록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어찌하여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눈물에 젖어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어찌하여 이토록 무서운 사실을 지금까지 이 아비에게 숨겨왔단 말이냐. 네가 그때 바로 사실을 고했더라면 네가 이리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구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월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3년간 비밀을 지켜온 이유는 너무나도 슬프고도 지고지순한 것이었습니다. 송구, 하옵니다 아버님. 허나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그것이 서방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라니? 선우가 내 아들이 마지막에 무어라 말했단 말이냐? 서월은 그날 밤 절벽 끝에서 벌어졌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객들과의 처절한 사투 끝에 치명상을 입고 절벽으로 몰렸던 선우.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을 깨닫고 바위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내 서월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가 손을 내밀었더랬지요. 부인, 내 말
잘 들으시오. 그의 입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소. 허나 부인은 살아야 하오. 서방님, 아니 도옵니다. 저를 두고 가시면 아니 도옵니다. 선우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자들은 아버님을 노리고 온 자들이요.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은 분명 아버님을 다시 노릴 것이요. 부인, 내 마지막 부탁이요. 부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오늘 밤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것은 그저 불운한 사고였다고 그리 말해주시오. 어찌 그럽니까? 만약 이 일이 암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복수심에 사로잡혀 위험한 싸움에 몸을 던지실 것이오. 나는 아버님께서 남은 여생이 남아 평온하게 보내시기를 바라오. 그러니 부디 이 모든 것을 부인의 가슴에 묻어주시오. 그것이 불효한 아들이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요. 선우는 그 말을 끝으로 아내의 손을 놓치고 절벽 아래의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서월은 오열하며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그 모든 억울함과 학대를 묵묵히 견뎌냈던 것은 단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과의 약속, 즉 시아버지의 평온한 노년을 지켜드리고자 했던 그녀의 숭고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현호 대감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아, 이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치 마라.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현호 대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원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야말로 거대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그는 날이 밝자마자 중대한 결심을 굳힌 듯 서재를 나섰습니다. 아침이 되자 윤씨 부인은 여느 때처럼 며느리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오라 명했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서재에 불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필시 저 요망한 것이 시아버지에게 꼬리를 치러 갔을 것이다라며 더욱더 독이 올라 있었지요. 서월이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자마자 윤씨 부인은 문을 박차고 나와 다짜고짜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밤새 어디서 쏘다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것이냐. 내년이 기어이 이 집안을 통째로 홀려 내년의 발밑에 두려는 수작이지. 그녀가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내려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현호 대감이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아내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멈추시오. 현호 대감의 그 서슬퍼런 기세에 윤씨 부인은 물론 주변에 있던 하인들까지 모두 얼어붙고 말았지요. 지난 3년간 집안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대감이 처음으로 보인 분노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요? 어찌하여 전연을 감싸는 것이요? 윤씨 부인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현호 대감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를 직접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싸느라고도 경멸적인 눈빛으로 쏘아보며 나직하지만 온 집안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만두시오. 우리 며느리,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모르는 사이. 죽은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하며 정말 어렵게 살았소. 그의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는 처음으로 서월을 자신의 며느리로,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모두의 앞에서 그녀의 편에 선 것입니다. 목숨 값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더 이상 묻지 마시오. 현호 대감은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알 자격이 없소. 다만 이것 하나만 명심하시오. 오늘 이후로
단 한 번만 더 내 며느리의 몸에 송긋 하나라도 대었다가는 내 당신을 내 아내로 여기지 않고 이 집안에서 내쫓을 것이요.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윤 씨 부인은 남편의 그 싸늘한 경고와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 단호한 뒷모습에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집착 속에서 이 집안의 절대적인 여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적이 되었고 며느리는 자신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극심한 소외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현호 대감은 여전히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는 며느리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의문에 대해 물었지요. 아가, 아비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선우의 마지막 유언이 아비의 평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알겠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네가 지난 3년간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다. 너는 왜 어찌하여 너를 이토록 학대하는 시어미의 죄를 덮어주고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단 말이냐. 내게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현호 대감의 예리한 질문에 서월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죽은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님, 송구하오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버님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이옵니다. 그래도 들으시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서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지난 3년간 그녀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을 죽음으로 내몬 자객들의 배후가 어머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쿵! 현호 대감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무엇라 했느냐? 내 아내가 선우를. 정확히는 어머님의 탐욕과 그 탐욕이 불러온 비극이었사옵니다. 서월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선우의 계모였던 윤 씨 부인은 겉으로는 현숙한 사대부가의 안주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친정 가문을 위해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정인이자 현호 대감의 정적인 좌상 대감과 결탁하여 막대한 양의 재산을 빼돌려 좌상의 영모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우는 우연한 기회에 계모의 이러한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려 했지요. 어머니,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재산 빼돌리기가 아니라 가문을, 나아가 이 나라를 위협하는 역모입니다. 당장 아버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좌상에게 달려가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잠시 입을 막을 수 있도록 겁만 좀 주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좌상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겁만 주라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아예 선우를 영원히 제거해버리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낸 자객들이 바로 3년 전 그날 밤 절벽에서 선우를 살해한 자들이었습니다. 서월의 입을 통해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모두 밝혀지자 현호 대감의 서재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자신의 등 뒤에서 가문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들의 죽음에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윤 씨 부인, 그녀는 현호 대감의 첫 번째 부인이자 선우의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가문 간의 정략으로 맞아들인 후처였습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현숙했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부사들 선우에게도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현호는 그런 그녀를 완전히 믿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기였단 말인가. 그녀의 그 상냥한 미소 뒤에 그토록 시커먼 탐욕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 현호 대감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월이 내놓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의 유언을 지키는 동시에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를 대비해 몰래 증거들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건네주신 어머님과 좌상 대감이 주고받은 밀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님께서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을 적어두신 비밀 장부의 흔적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버님께 드리려 하셨습니다. 서월이 내민 빛바랜 종이 조각들 위에는 그의 아내와 정적의 이름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호 대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 선우가 죽기 몇 달 전부터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얼굴로 아버님, 혹 집안의 재산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던 것을. 또한 계모인 윤씨 부인에 대해 어머님께서는 너무 사람을 쉽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며 애둘러 걱정을 표했던 것을. 그는 그때 아들의 그 미묘한 경고들을 그저 젊은 아들의 치기 어린 걱정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 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아들이 죽은 뒤 아내가 보였던 그 광기 어린 슬픔이 어쩌면 진정한 애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혹은 예상치 못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뒤틀린 발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쳤습니다.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고 아들의 죽음이 계모와 정적의 합작품이었다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자 현호 대감은 마지막 남은 의문 하나를 며느리에게 던졌답니다. 알겠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겠다. 허나, 아가. 그렇다면 선우는 내 아들은 어찌하여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묻어달라 부탁했단 말이냐. 어미의 죄를 밝혀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었겠느냐. 그것은 현호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은 계모라지만 자신의 죽음에 연루된 어미의 죄를 어찌하여 덮어주려 했단 말인가. 서월은 눈물을 삼키며 그날 밤 절벽 끝에서 죽어가던 남편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져 쏟아지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아내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남겨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부인, 들어주시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 가문은 끝이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좌상과 내통하여 영모 자금을 댔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 가문은 역적 집안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오.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나라에 충성해 오셨는데 어찌 아내의 죄 때문에 역적의 오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아버님을 생각해 주시오. 평생을 믿어온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내 때문에 유일한 핏줄인 아들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아버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겠소? 그 충격으로 남은 여생을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게 될 것이오. 나는 차마 내 아버지를 그리 만들 수는 없소. 그러니 부인, 내 마지막 불효를 용서하시오. 내가 아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나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는 것뿐이오. 부디 아버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불운한 사고였다고 그렇게 위장해 주시오. 선우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가장 무겁고도 잔인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인, 내가 없더라도 부디 아버님의 곁을 지켜주시오. 저 보이지 않는 칼날로부터 아버님을 지켜드려야 하오. 미안하오. 부인, 이 모든 짐을 당신에게만 지우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오. 그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서월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님의 유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고 아버님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 저는 기꺼이 남편 잡아먹은 년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머님을 자극하지 않고 그분의 죄를 덮어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님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과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에 얽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현우 대감은 그야말로 땅을 치고 통곡했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마치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지요. 선우야, 내 아들아, 이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치 마라. 네가 그리도 지키려 했던 아비가 정작 너의 깊은 속도 모르고 네 아내를 이리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구나. 그는 자신의 가슴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과 아들의 고통, 며느리의 희생을 그는 단 하나도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가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요. 한참을 오열하던 현호 대감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울고 있는 며느리 서월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발 앞에 자신의 굳건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어서 일어나셔요. 서월은 기겁하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현호 대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깊은 참회를 고백했습니다. 아가,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의 시압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욕되게 한 죄인이요. 너의 그 숭고한 희생을 짓밟은 어리석은 놈이다. 부디 이 죄 많은 늙은이의 사죄를 받아다오. 그는 흙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한평생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대쪽 같던 그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월은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어서 일어나셔요. 아버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에게 닥친 기구한 운명 탓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현호 대감과 며느리 서월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답니다. 현호 대감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술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검을 꺼내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지요.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명장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녹슬지 않은 무인의 기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아내이자 계모인 윤 씨 부인과 그녀의 정인이자 정적인 좌상 대감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월이 가지고 있던 밀서 조각과 장부의 흔적만으로는 저 교활한 뱀 같은 자들을 단죄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윤 씨 부인과 좌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예전처럼 현호 대감은 서재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는 척했고, 서월은 별채에서 조용히 지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재의 비밀리에 모여 촛불 아래에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갔지요. 좌상, 그자는 성품이 교활하고 의심이 많아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은 결코 남겨두지 않는 자입니다. 필시, 어머님과의 모든 거래 내역과 서신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의 집을 뒤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터. 그렇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수하를 먼저 공략하여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시아버지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경륜과 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며느리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계획의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혜가 합쳐지니 그들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해져 갔지요. 또한 현호 대감은 며느리에게 숨겨져 있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월이 단순히 마음만 강인한 여인이 아니라 무인의 피를 물려받아 보통 산에 못지않은 담력과 민첩함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아가, 너는 혹 무예를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 이 험한 싸움에서 네 몸 하나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서월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연약하게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서재에서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도록 현호 대감은 며느리에게 자신이 평생을 연마해온 검술의 기초와 단도를 이용한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는 놀라운 속도로 무예를 습득해 나갔고, 그녀의 몸놀림은 점점 더 날카롭고 매서워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진 후 그들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은 바로 집안의 내부 조력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바로 대대로 이 집안을 섬겨온 충직한 늙은 집사, 김 집사였습니다. 현호 대감은 김 집사를 조용히 서재로 불러 그동안 있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암살이었으며 그 배후에 안주인인 윤 씨 부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지요. 김 집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감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실은 소인도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님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사옵니다. 김 집사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부터 윤 씨 부인이 밤중에 몰래 외간 남자와 밀회를 하거나 집안의 재물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듯한 정황들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주인인 현호 대감에게 고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안주인을 모함했다는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그리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그저 모르는 척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를 찾아와 김 집사,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를 부탁하네. 그리고 내 아내를 서월이를 꼭 지켜주시게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도련님의 뜻을 헤아리고 대감 마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어야 했는데 소인이 미련하여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했사옵니다. 김 집사는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현호 대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위로했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
지금부터 자네가 죽은 내 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나를 도와주어야겠네. 충직한 김 집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되자 그들의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는 자신의 오랜 연륜과 집안 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윤 씨 부인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윤 씨 부인의 가장 가까운 몸종에게 그녀의 아픈 노모의 약값을 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녀를 매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 윤 씨 부인이 좌상과 주고받은 밀서들을 숨겨두는 장소와 그녀가 재산을 빼돌린 내역을 기록해둔 비밀 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날 밤 현호 대감과 서월 그리고 김 집사는 윤 씨 부인이 좌상과의 밀회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화려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중 바닥 아래에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는 좌상이 보낸 연서들과 함께 선우 그 아이를 처리해주게라는 섬뜩한 내용이 암시된 밀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좌상의 영모 자금으로 보낸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피할 수 없는 증거인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현호 대감의 눈에서 불타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은 뽑혔습니다. 남은 것은 저 추악한 자들의 심장을 겨누는 일뿐이었지요.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가 이전과 달리 급격히 가까워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계모인 윤 씨 부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남편의 그 차가운 눈빛과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며느리의 그 강인한 모습은 그녀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들이 무언가 알아챘다. 선우 그 아이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저것들이 알아버린 것이 틀림없다. 그녀의 불안감은 그녀가 가장 믿었던 몸종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드러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더 악랄하고 위험한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자 공범인 좌상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 큰일 났사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좌상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제 남편과 그 요망한 며느리년이 3년 전의 일을 모두 알아챈 듯하옵니다. 그들이 대감과 저의 관계, 그리고 선우 그 아이의 일까지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것 같사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역적으로 몰려 목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좌상 역시 현호 대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고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그 다급한 보고는 그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지요. 쯧쯧 아둔한 계집, 일처리가 이리도 허술해서야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좌상은 혀를 차면서도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인, 너무 염려 마시오. 좌상은 윤 씨 부인을 안심시키며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요. 저것들이 증거를 가지고 관하로 가기 전에 저것들의 숨통을 먼저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 아니겠소. 그는
윤 씨 부인에게 현호 대감과 서월을 한꺼번에 제거할 잔인하고도 치밀한 마지막 함정을 제안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 그녀는 결국 좌상의 그 끔찍한 제안에 동의하고 말았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도 한 아이의 어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편과 며느리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는 탐욕과 공포에 눈이 먼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좌상과 윤 씨 부인이 꾸민 마지막 함정은 인간의 가장 약한 감정, 즉 그리움을 이용한 아주 교활하고도 잔인한 것이었답니다. 며칠 뒤 현호 대감에게 익명의 서신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서신에는 죽은 아드님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아드님의 기일에 그가 평소 자주 찾던 남산의 외따 남자로 며느님과 단둘이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현호 대감은 단번에 이것이 좌상이 파놓은 함정임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저들을 한꺼번에 쳐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기꺼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아들 선우의 세 번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3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현호 대감과 서월은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들이 약속 장소인 남산의 낡은 암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현호 대감과 서월은 이미 암자 주변 곳곳에 수십 명의 자객들이 숨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날카로운 무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암자 안에 작은 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들의 위파의 앞에 조용히 술잔을 올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절을 올렸습니다. 선우야, 이 아비가 왔다. 내 놈의 원수를 갚으러 이 아비가 왔다. 부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다오. 서방님, 당신과의 약속을 오늘에서야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아버님을 지켜주세요. 현호 대감은 붉은 동백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저 동백꽃이 꼭 너를 닮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모진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제 홀로 저리도 붉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너를 닮았다. 너는 지난 3년간 저 동백꽃처럼 이 집안의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뎌내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자신의 검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허나,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전우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의 그 굳건한 말에 서월은 아무런 대답 대신 조용히 동백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붉고 아름답게 피어난 동백꽃 한 송이를 골라 시아버지 현호 대감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서월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백꽃의 꽃말은 기다림과 굳은 약조라 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죽은 서방님과 함께 다시 이 동백꽃을 보자는 저의 약조입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가슴에 꽂힌 붉은 동백꽃 한 송이. 그것은 어두운 상봉 위에서 마치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처럼 선명하고도 강렬하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현호 대감은 며느리가 꽂아준 꽃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말없는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속에 담긴 굳은 결의와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암자의 좁은 불당 안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현호 대감과 서월을 향해 사방에서 동시에 덮쳐왔지요. 아버님, 내 등 뒤에 바싹 붙거라. 현호 대감은 늙었지만 그의 검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자루의 검을 방패 삼아 며느리를 등 뒤에 보호하며 파도처럼 밀려드는 적들의 공격을 노련하게 막아냈습니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날카로운 소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자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는 마치 분노한 늙은 호랑이처럼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월 역시 더 이상 연약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호 대감의 등 뒤에 숨어 시아버지가 미처 막아내지 못하는 빈틈을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단도가 뱀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지요. 그녀의 몸놀림은 시아버지처럼 묵직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춤을 추는 듯 유연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마치 평생을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대한 산처럼 적의 예봉을 막아서면 며느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적의 심장을 꿰뚫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굳게 맞대고 서로의 목숨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절망적인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둘씩 늘어갔고 그들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현호 대감의 검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서월의 몸놀림도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적의 우두머리인 조선 제1의 검객이 마침내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검에서는 다른 자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벌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이제 그만 늙은 호랑이의 발악도 끝이로구나. 이현호, 내 놈의 목은 내가 직접 거두어 가겠다. 그는 요란한 기합과 함께 현호 대감을 향해 필살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현호 대감은 필사적으로 그의 칼을 막아냈지만 오랜 싸움으로 지친 그의 몸은 상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방비 상태로 적의 칼날 앞에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월의 절규가 불당 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멈춰라 하는 애절한 외침과 함께 뜻밖의 인물이 비틀거리며 불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실성한 줄로만 알았던 계모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찌 이곳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과 며느리가 피투성이로 싸우고 있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깨달은 듯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려 현호 대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푸슉! 비정한 소리와 함께 조선 제1검객의 날카로운 칼날이 윤씨 부인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고 그녀의 몸은 힘없이 현호 대감의 품으로 쓰러져 내렸지요.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자객들조차 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광경에 잠시 칼을 거두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 부인, 정신 차리시오. 현호 대감이 쓰러진 아내를 부둥켜 안고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평생 처음으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대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충격에 빠져있는 며느리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썼지요. 아가, 이 모진 시어미를 용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눈은 허망하게 허공을 응시한 채 그대로 감겼습니다. 평생을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남편과 며느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주 작고 비극적인 속죄를 한 셈입니다. 윤 씨 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암자아는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암자 밖에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역적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포박하라 하는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호 대감이 함정에 빠지기 전 미리 연락해둔 그의 옛 부하들이 이끄는 금유영 병사들이었습니다. 금유영 병사들은 순식간에 암자를 포위하고 당황한 자객들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좌상의 수하, 조선 제1의 검객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칼을 꽂아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암자에서의 사투는 좌상대감의 역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답니다. 현호대감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들은 좌상과 그의 일파를 모조리 단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역모의 주모자였던 좌상은 삼족이 멸하는 끔찍한 벌을 받았고 이로써 3년에 걸친 길고 긴 복수는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현호 대감과 며느리 서월은 상복을 입고 죽은 가족들의 무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쪽에는 아들 선우의 무덤이, 그리고 그 옆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아내 윤 씨 부인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이나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허망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현호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지요. 아가,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서월은 그 말에 슬픈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마저도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현호 대감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평생을 지켜주고 의지해야 할 단 하나뿐인 내 소중한 딸이다. 그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월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를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현호 대감은 조정의 부름을 모두 거절하고 딸이 된 며느리 서월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부녀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주었지요. 현호 대감은 다시 검을 잡고 서월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무예와 병법을 가르쳤습니다. 서월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훗날 여인의 몸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뛰어난 여장부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혹은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모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며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그 집 뒤뜰의 동백나무. 숲에는 해마다 그 어떤 겨울의 모진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더욱더 붉고 아름다운 동백꽃이 마치 두 사람의 강인하고 숭고한 삶처럼 끝없이 피고 또 피어났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동백꽃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의 삶에도 저 겨울의 동백꽃처럼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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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